예. 너무 어려운 걸. 여섯 번째 질문이 뭐였죠? 신념은 예. 진리는 신념은 꼭 필요한가? 질문 자체가 그거였고, 신념, 저번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믿는다는 거. 사람 살아가는데 다 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행동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할 때, 물론 사실관계 이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옳다, 그러다 이런 건 가치관이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자기가 옳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어떤 형태로 행동하는데 힘도 받고, 그죠? 사람 사는 게 대부분 그렇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게 없으면 사람 삶이라는 게 어떨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는데, 신념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죠. 있어야 되는 건데, 이제 신념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적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신념이 다를 경우에 충돌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신념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그 확신이 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그 확신에 짓눌리는 상황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죠? 여기 지금 대표적인 경우 같은 경우 들고 있는 게 종교나 또는 정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큰 틀에서 이야기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면서도 작은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세대가 다르다 그러면 자기가 살아왔던 경험에 의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져서 삶을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힘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여러 경험들을 갖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어서 자기가 어떤 위치에 올라섰을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꼭 조언을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조언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돌아보면, 나도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돌아보면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세대가 달라지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차이의 상황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짐이 되느냐, 아니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확신은 없을 수 있으니까, 확신이라는 것이 이렇게 폭을 넓혀가면서 그런 어떤 갈등이나 아니면 심하면 폭력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73페이지 2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목이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 제목 뽑아놓은 거 보면 삶이 무겁나요? 그러니까 삶이 무겁다는 가정 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니체의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삶은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힘든 상황의 연속이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받아들인다면 삶은 무겁죠. 그 고통, 힘듦 이런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니체 생각에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읽어보면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예.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들고 있네. 여기서부터 갑시다. 삶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인류의 역사를 살펴볼 때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것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특정한 종교적 혹은 정치적 이념에 대한 독단적인 확신이 아닌가 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연쇄 살인범이라도 1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종교적인 이념이나 정치적 이념에 독단적으로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의 군중을 형성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확신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그렇죠? 예.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서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의 신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단자 혹은 망으로 물려서 죽었지요. 가톨릭에 대항하여 개신교가 나타났을 때에도 이들은 서로를 이단으로 몰아내면서 상대를 살육했습니다.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영향력이 약화되었을 때는 민족주의나 나치즘, 마르크스주의 등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들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공백 상태를 메웠고 그럼으로써 종교전쟁 못지않게 살벌하고 잔인한 이데올로기 전쟁이 벌어졌으며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살육되었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2차 대전, 1차 대전 이런 경우일 거고요. 그다음에 민족 분쟁들 뭐 근대 이후에 뭐 끊임없이 뭐 누군가가 조장을 해서 그렇기도 하고 그 내부에 그런 게 있기도 했고 사람을 제일 많이 희생시킨 건 종교, 정치 이념, 민족 분쟁 이런 것들입니다. 뭐 숫자가 거의 뭐 단위가 틀리죠. 그런 일들. 예. 니체는 거짓말보다 오히려 확신이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확신에 대한 심리학, 믿음에 대한 심리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 이미 오래전에 나는 확신이 거짓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진리의 적이 아닐까라고 숙고한 적이 있다. 확신은 확신에 사로잡힌 인간을 지탱해주는 기둥이다.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보지 않는다는 것, 어떤 점에서도 공평하지 않다는 것, 철저하게 편파적인 입장을 취한다는 것, 모든 가치를 하나의 엄격하고 필연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것, 이것만이 확신에 사로잡힌 인간이 존속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그러나 그 때문에 그런 진실한 인간과 진리에 반대하고 그것에 적대하는 자가 된다. 예. 신앙인에게는 참과 거짓의 문제에 대한 양심을 갖는 것이 자기 뜻에 달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다 보면 그는 즉각 파멸하게 된다. 이런 표현들은 좀 강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 보면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표현은 조금 이상합니다. 거짓말보다 확신이 인간이 진리를 발견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게 아닐까. 진리가 뭘까요? 저런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인간이 살면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게 인간의 삶의 목적인 사람들 얼마나 될까 싶긴 한데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사실 저 말이 맞거든요. 뭔가 가려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 그 가려진 게 물리적인 어떤 그것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 정신의 어떤 부분들에 가려져 있거나 가려져 있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모습, 그게 진리인데 니체의 진리는 어떤 거였나요? 니체가 이야기하는 진리 혹시 그 다음 장 좀 연결을 짓겠습니다. 그 7번째 질문에서 그 노란 책 페이지에 보면 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는 추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는 추악하다. 진리는 아름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리는 아름다운 건데 진리는 추악하다라고 합니다. 그럼 니체가 생각하는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세상입니다. 세상이 추악하다라고 하는 건 세상은 고통 덩어리이고 나에게 힘든 상황을 언제나 주는 내가 극복해야 될 그런 상황인
항상 변하고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진리는 아름다운 게 아니고 나에게는 고통스럽고 추악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해야만 사실은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전맥이 좀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진리는 아름다운 거고 세상은 아름다운 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니체 변할 수도 있는 건가요? 원래 진리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때 진리는 안 변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니체는 좀 다르게 보는 거겠죠. 뭐 니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세상은 언제나 바뀌는 그런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진리라는 그 단어를 사용을 해도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진리는 아름답다 이렇게 할 때 아름답다라는 그 내용이 머릿속에 그릴 때 크게 보면 뭐 집단에 따라 그 아름다운 내용이 다를 수 있고요. 세대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작게 보면 사람들마다 그 아름다움이 다른 걸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짓말보다는 확신이 진리를 이렇게 바라보게 하는데 장애가 된다. 맞나요? 저게 맞는 말인가요? 저게 좀 말이 이상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면 뭐, 사실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인 거지. 그게 무슨 거짓말은 교묘하게 가려져 있어도 보이잖아요. 저는 거짓말을 빼버리는 게 니체도 직접 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니체가 했던 생각은 그냥 확신에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은 진리를 못 본다. 그리고 한 면밖에 바라볼 수 없다. 변하는 상황을 자기가 변화하고 감지할 수 없다. 세상이 바뀌고 생각하는 틀이 바뀐 거에 적응할 수 없다. 확신에 이렇게 딱 묶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보면 니체 생각이 어느 정도는 뭐 저도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과 확신이 어떻게 탱크가 되죠?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하게 합니다. 맥락이 반대말은 불신이니까 불신보다 오히려 확신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거짓말을 썼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세의 그리스도교의 교리 자체를, 그걸 진실이라고 믿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따랐는데, 그 최상층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걸 믿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체제나 사회 체제 또는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믿으라고 한다면 그 내용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이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 또는 어떤 뭔가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아님에도 인 것처럼 하는 말, 그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말하는 예. 그거. 그렇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믿는 것이 확신이 더 잘하게 됩니다. 예. 그런 경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 종교 집단에서 구교와 신교의 다툼이 신교라는 분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신교 측에서 보면 그 이전에 구교가 이야기했던 말들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집단을 이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전통적인 가톨릭 안에 있던 신자들이나 뭐 신교가 새로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교리를 따르는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자체는 그걸 바꿀 수 없죠.
그 진리에, 그러니까 바뀐 그거에 그걸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진리가 원문의 단어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어겠죠. 니체가 쓴 표현은 뭐 영어로 번역된 건 truth겠죠. 그러면 진리가 아니고 진실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가치론이 개입이 되면 truth도 그러니까 사실을 설명하는 진실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학적 진리, 참과 거짓, 뭐 명제의 참과 거짓 이런 거 이야기할 때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치가 개입이 되고.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참 어릴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미국 드라마에 그 똑같은 문장인데 번역을 이렇게 썼더라고.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그 드라마의 그 어떤 놈이 진실을 파헤치면서 계속 사람을 죽이는 아마 그럴 거야. 근데 계속 그렇게 외치거든요. 저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사람이 그래서 살려서 진실을 찾기 위해서 하여튼 계속 사람 죽이던 그 당연히 근데 그 나라 사람들 이 영어 성경 영어로 봤을 때는 단순한 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가 훨씬 더 쉽게 와닿아요.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라고 하면 너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가요? 진실? 진실이란 말보다는 진리란 말을 더 많이 쓰지 않나요? 많이 쓰긴 하는데 실제 의미가 참된 이치라는 그런 식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는 그냥 참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거 그렇게 더 하는 게 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로고스의 번역이니까 글쎄요. 그 로고스도 그 번역어가 뭐 이성적인 어떤 올바름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게 이제 종교로 연결이 되면 성경의 말이 그냥 로고스인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이 말하면 명령이잖아요. 네. 네. 하여튼 그 미국 드라마에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단순한 진실로 이해하고서 행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요. 우리는 저 진리의 의미가 워낙 고귀하다 보니까 너무 무겁게 생각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너무나 고민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는 뭐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걔들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아라. 진실이 뭐냐? 진리랑 진실이 진짜 완전 개념이 되게 다른 느낌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개념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모르고 있을 때 답답함이 있는데 그걸 뭐 학습을 하든 뭔가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게 돼서 그 말이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방금 진실이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럼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과연 자유로운지는 제가 갑자기 순간 아는 게 모르는 게 날 때도 가끔 있지 않나요? 굉장히 무섭죠. 더 많죠. 두 개가 더 많죠. 완전 다른 의미가 네, 있는 근데 그렇게 또 그 진리라는 의미는 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온통 그 거짓말과 선동과 또는 어떤 뭐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때 그거는 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이렇게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뭔가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간 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뭐 표현이지 않을까요? 아마 그 예수는 사실 혁명가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 교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그 쇄신 내지는 그걸 뭐 깨부수려고 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가 만약에 성경은 좀 정확하게 모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은폐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바른 대로 이끌고 나갈 일종의 자기 신념이 바로 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진리를 뭐 절대적인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있나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마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래서 한번 그 생각을 좀 진전시켜 봤는데 확신이라고 하는 것 그게 확신이라는 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어떤 것이 자기는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데 그러면 진리라고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그걸 아니까 그걸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알미라고 하는 거는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고 어떤 윤리적인 기준 뭐 이런 거에서도 그렇고 사람은 다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신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열어둬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는 다 알지는 못한다. 모르는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데 언제나 확신은 우리에게 힘을 주면서도 다른 것과 부딪히거나 다른 어떤 주장들이 나왔을 때 혹시 내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내가 갖고 있는 확신은 언제나 크나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알의 영역이 점점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영역이 넓어질 때마다 우리 지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의 영역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확신도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이 이게 확신이 아니고 확신도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알미 커져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태도가 나중에 이제 니체는 자유로운 정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유로운 정신이 확신에 매달리지 않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확신이 뭐 확신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알미 이렇게 항상 커져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사실 그렇기도 하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확신의 내용도 그 알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커져 나갈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거 아니다. 그 정도로만 예.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예. 아니요. 어떤 독단적인 이념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 이념이 자신의 삶에 확고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인간은 덧없이 생선소멸하는 삶의 가운데에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이념에 의지하여 그러한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이 구절이 굉장히 저는 그 니체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독단적인 이념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믿는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은. 근데 사실 들여다보면 실은 그 이념이 자신의 삶에 확고한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는 건 그걸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릅니다. 완전히 바뀌어 있죠. 인간은 왜 그러냐면 인간은 덧없이 생성소멸하는 삶 가운데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삶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불안에서 벗어나는. 그래서 이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걸 믿는 겁니다. 인간의 사람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과정들을 굉장히 잘 녹여놓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같은 내용이니까 읽어볼까요? 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어떤 이념을 독단적으로 신봉하는 것은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에게 삶의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독단적인 이념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은 진리 대신 삶의 위안을 택한 사람입니다. 그는 진리를 희생하여 삶의 위로와 살아갈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어떠한 확신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진리를 찾는 것은 자신에게서 삶의 위로와 살아갈 힘을 박탈할 것이기에 그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유로운 정신은 곧 독단적인 이념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위안을 값싼 위안으로 간주하여 거부하면서 세계와 사물을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유로운 정신이 될 경우에만 인간은 어떤 이념의 노예가 되지 않고 다양한 이념들을 자기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만이 자신의 주체적인 사고 능력을 믿는 진정으로 강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야기하는 자양분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확신들을 거기에 고정하지 않고 그죠? 키우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사람은 안정되어 있고 위안을 받는, 여기 이제 지금 삶의 위안을 택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힘든 거 싫어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된 걸, 우리가 힘들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것도 나중에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거고, 그런 입장에서 보면, 글쎄요, 니체의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이건 보통 사람들은 하기 힘든 거야,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기본적인 생각이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살아가잖아요, 그죠?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데 왜 살아가는지, 혹시 내가 왜 살아갈까요? 또는 내가 사는 게 목적이 뭘까요? 내가 사는 게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 많이 하십니까? 네. 보통 그런 생각할 때는 그달이 안 주어질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혹시 그런 생각 하죠? 그렇죠. 그죠? 맞나 내가 지금 하고 그죠? 있는 생활이 맞나?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 뜻대로 안 됐다라기보다는요. 아닌가요? 점검하는 네, 그래서 수시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가요? 잘 정신없이 바쁘고 이럴 때 이외에는 혼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그런가요? 나는 그렇게 많이 못하거든요. 아니, 저는 한 번은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이게 맞는 건가 생각해요. 이게 내가 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좀 결국에 내가 지금 인생이 중반을 살아왔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니까 막 옛날 같았으면 남은 인생이 만약에 60, 70대라 하면은 그냥 조용히 이제 할 텐데 남은 거 생각하면은 이게 지금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다 맞는가. 이게 내가 즐겁다면, 아니면 가족들, 주변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안 가고 그런 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때로는 이게 다도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막연하게 모르는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보는데, 자식들과의 관계도 다 엮여져 있어요. 이게 내가 이게 이렇게 한 게 맞다라고, 이게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자식들한테 강요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면 미래는 또 달라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우리 때하고 좀 전혀 다를 때는 조금 힘들 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는 거 돌아보면 막 이렇게 달리잖아요. 달린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아침에 밥 먹고 나면 열심히 출근해서 시키는 거 하기도 하고, 자기 일하기도 하고, 또 집에 계신 분들은 막 빨래도 하고 뭐도 하고 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그러니까 딱 어떤 부분이든 사람은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뭘 하든 달려가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일을 할 때도 뭔가 주어진 게 있으면 그거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안에 이렇게 방향타를 이렇게 갖고 있어서 그렇게 돌아볼 수 있는 또는 이 방향타가 맞나 안 맞나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 사람 아니면 뭐 내가 사는 이래도 되나 이런 고민 안 하겠죠.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 그런 고민을 하면 그 고민을 하긴 하는데 고민을 하면 어떻습니까? 고민을 하면 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달려오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들이 좀 보이나요? 그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글쎄 그런 고민들이 떠오를 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데 그럴 때 어떤 방향을 찾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반성 또는 회한 이런 식으로 또는 막연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깔려 있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냥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냥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닷을 갖다 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끈을 연결시키는 과정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대로 그래도 재밌게 사네, 또 의미있게 사네라고 생각하고 어떤 때는 이게 인생이니까 참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안정된 그 상황 그러니까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쭉 주어져서 그냥 밥 먹는 것만이 걱정인 시대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벗어난 거죠, 사실은. 그것도 좀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만약에 밥 먹는 것만 고민했을 때도 사람은 사람이라서 끊임없이 그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수 모르겠어요. 굉장히 네. 예전에 뭐 위대한 예술가들은 배고플 때 나온다고 하듯이 뭐 학문은 또 다른 영역이겠지만 예술은 힘들고 그럴 때 그런 감성들이 또 더 많이 표출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도 돌이켜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오로지 먹고 살 거에만 매달려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하거든요. 삶의 의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좀 더 부유해졌다 해가지고 뭐 옛날에는 안 했던 생각들 더 많이 하게 됐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하기야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태어난 핏줄 또는 자기 그거가 고정되어 있는 사회가 있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귀족으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농노로 태어나고 그렇게 이제 자기 한계가 딱 있으면 그 한계 안에서 고민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물론 그 안에서도 귀족으로 태어났다고 해도 하급 귀족이었던 사람은 상급 귀족이 되려고 막 애를 쓸 거고 그 안에서 온갖 그걸 하긴 하겠지만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고민하는 이런 것보다는 좀 폭이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 그렇죠. 딱 정해져 있으니까. 딱 정해져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전근대 사회는 그런 어떤 틀 안에 틀이 만들어져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다양한 감정은 다 느끼지 않을까. 있겠죠. 예. 제가 초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어요. 근데 저희 고향집 담벼락이 줄 있고 시멘트 담벼락에 그 시멘트를 막 뿌려가지고 날카롭게 만드는 벽면이 있어요. 옛날에 다만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시멘트를 착착착 뿌리다 보니까 되게 날카롭죠. 근데 서양이 딱 치면 그 조금씩 튀어나온 것들이 길게 그림자가 져요. 굉장히 길게. 그 담벼락에 옆으로 해가지고.
근데 10살 정도도 안 된 애가 그거 보고 그렇게 뭐랄까 허무하다고 할까? 우울감. 석양이 지는구나. 이거 하루가 다 갔구나. 그렇게 슬픈 거예요. 진짜. 와. 그 시간만 되면 그 담벼락만 보면 그렇게 슬프더라고요. 되게 감성적이에요. 낮에 너무 열심히 뛰어놀아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하루가 다 가는 그 느낌. 석양이 지는 느낌. 그러니까 애도 그걸 느끼고 평생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건 뭐 지능이 좀 그렇게 높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런 식의 감정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느끼겠죠. 네. 그게 인간 아닐까 싶어요. 인간이 나이가 들나 어리나 또는 뭐 진화의 과정에서 아주 초반 문명이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저는 거의 같았으리라고 봐요. 뭐 지능이 뭐 나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자유로운 정신 한번 이건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책에 나왔던 이야기니까 그렇죠. 저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거 확신한다 그게 맞기 때문이 아닌 거고 그게 참이 진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삶의 확고한 방향과 의미를 믿음으로써 갖게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항상 사람은 미래에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자기의 그 인지 범위 밖에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은 항상 불안의 요소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한 방법이라고 확신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삶을 이끌어 나가는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한 통찰이 굉장히 잘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생각 제가 말을 좀 바꿔봐야 하는데 다양한 생각이나 이념 또는 자기와는 다른 어떤 생각들이나 이념들이 자기 발전의 양분으로 삼아서 그걸 키워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유로운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정도 그렇게 봤습니다. 열린 사람이 그런 거죠. 우리 그러니까 저는 살아오면서 저희가 어차피 지금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데 변화가 굉장히 심한 세대잖아요, 그죠? 제가 가졌던 그 질문이라면 질문이고 고민이라면 고민이고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왜 세상에 자꾸 원로가 없어질까? 옛날에는 나이 들고 그 영역에서 어떤 뭐 업적을 남기거나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원로라는 자리가 있었고, 그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큰 뭐 기둥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는 그 원로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 이전에는 사회가 어떤 확신 내에서 살아간 사람은 그 확신을 확장시키고 이렇게 그렇게 눈에 띄게 확장시키지 않아도 그 생각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 나가는데 그 생각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회였다면 이제는 변화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은 원로가 되려면 저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확장할 수 있는 사람만이 원로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 세대들까지, 생각까지 아우를 수 있는. 왜냐하면 세대가 다르고, 세상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렇게, 그게 정말 힘든 일들이고, 어쩌면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원로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인은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영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읽으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안에 이렇게 반출을 해보면 이게 살아왔던 틀이라고 하는 거 나도 갖고 있고
이렇게 니체가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고 저렇게 살아야 될 것 같긴 한데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 안에서 이렇게 힘이 막 생기고 내한테 부딪혀온 어려움들을 그걸 극복하면서 자기 안에서 힘이 점점 늘어나는 거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 삶의 하나의 그건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오지 못한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예, 안 껐습니다. 이렇게 편집하시는 거. 이 질문이 7번째 질문이 왜 인생이 자꾸만 허무하게 느껴질까? 사람은 뭐 이런 경우 한 번씩은 다 하지 않나요? 누가 그러니까 지인이 사망하고 있을 때 참 이렇게 어느 순간 가게 되면 얼마나 험하게 되게 해서 내가 그때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되돌아보는데 또 잊어먹어요 평생. 근데 그럴 때 아까 어쨌든 가까의 지인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질 때 이게 허무한 것 같지. 보통 니체가 쓸 때 허무하다 그런 용어를 쓰는 거는 그 안에 의미, 뭐, 니체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죠. 뭐,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의미가 없거나, 어떤 걸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목적을 갖지 못하거나, 이럴 때 허무하다고 표현을 하죠. 예. 세상은 뭐, 니체 생각에 따르면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이다. 생성하고 변화하는 세상이 뭐, 이렇게 서양의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처럼 직선적인 어떤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의 그 끝 지점에서 천국이 완성되고 이런 시작부터 완성이라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목표점이 정해져 있는 건데. 사람이 행동하지 않게. 그죠? 근데 그 목표점이 없어진 세상을 건대라고 니체는 이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그런 어떤 생각 하에 있던 사람에게는 허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궁극적으로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근데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네가 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잘 하기 힘들어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또는 뭐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네가 왜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면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확고한 그런 의미가 없어지고 확고한 어떤 목표가 없어진 그런 상태에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매 순간 건강하게 살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오래 살고자 하는 목적인데 사실 어제랑 오늘이 또 비슷하고 마땅히 내일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삶이 반복될 때는 오래 사는 건 무슨 의미일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른 나이, 암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신 분들도 나는 후회 없이 내 삶은 만족했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짧게 산다고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그럴 때 봐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노력은 하는데 삶이 허무하다. 이게 어쩌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란 뭔가 수시로 느끼지 않아요. 그냥 삶이 허무한 걸로. 그 얼마 전에 뭘 보다가 이렇게 토픽 기사를 하나 그 제목을 달아놨는데
이제 요즘은 연세가 뭐 삶이 90, 100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게 되면 자기의 몸을 자기가 뭐 이렇게 감당 못할 상태가 되어서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기사, 그 제목이 뭐냐면 사람은 똥 기저귀였나?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자기가 대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작해서 죽을 때 그 상태가 되어서 죽는다. 너무 슬프다. 예, 예. 그렇게 뭐 바라보면 그 안에서의 삶은 막 치열하게 뭐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뭔가를 더 얻기도 하고 뭐 물질적인 거든 권력이든 이렇게 살아왔는데 죽음의 상태가 될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태어나고 죽으면 다 똑같은 제로 상태가 된 거니까 그 말에서 누구라도 할수 있겠네. 이제 뭐 이 니체는 그런 허무함을 벗어나는 나름대로의 길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좀 읽어주십시오. 한편이 과학기술의 사회라고 불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들이 지금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중세 서양 시대는 그리스도교 사회라고 불릴 수 있겠지요. 중세 서양인들은 진리가 하느님의 계시와 성서에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구하려고 했지요. 예.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타원과 갈릴레이 이름이 근대 과학만이 진리를 알려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힐 때도 과학을 응용한 기술이나 공학에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예. 그런데 근대 과학이 그리고 있는 세계상은 극히 삭막합니다. 근대 과학은 모든 것들이 원죄들의 무의미한 운동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우리의 사고작용도 결국은 뇌에서 일어나는 물리화학적인 작용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대 과학은 모든 현상이 결국은 물리화학적인 현상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근대 과학이 파악하는 세계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물리화학적인 원소들이 서로 인과적인 작용을 하는 세계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인간의 삶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생명체들의 역사를 읽어주십시오. 이거 뭐 쭉 읽으면 될까요? 예. 생명체들의 역사를 진행 과정으로 보는 진화론을 그리는 세계상도 근래 물리학이나 화학이 그리는 그것처럼 삭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은 살아있는 개체들의 모든 활동은 맹목적인 생존의 욕망과 종족 보존의 욕망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 개체들이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맹목적인 생존에 대한 욕망, 종족 보존의 욕망에 쫓겨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진화의 과정에서 개체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유전자를 우연히 보유하고 있으면 살아남지만 보유하고 있지 못하면 도태될 뿐입니다. 예, 거기까지. 이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그 두 번째 단락 그 그림 있는 옆에 180페이지 그 두 번째 단락 보면 근대 과학이 그리고 있는 세상은 극히 삭막합니다. 삭막하다고 하는 게 뭐 뒤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그리고 있는 세상에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 앞에 제목에 나오는 근대 과학의 지식은 생존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뭐 좀 강하게 표현한 과학적 지식은 생존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그대로 우리가 파악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과 연결된 어떤 측면에서만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대 과학이 제공하는 것은 세계의 실상에 대한 진정한 어떤 인식이 아니고요. 그냥 생존에 필요한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 정보인 거이기 때문에 근대 과학이 제시하는 세상의 모습은 삭막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운동은 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하는데 그 운동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인간은 유전자가 자기 자신을 남기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의 주장인데, 진화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정신이나 마음을 설명하는 것도 뇌의 전기신호, 몸에서 나오는 뇌의 전기신호로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하는 그런 이론들, 그게 이제 결국은 뭐 이런 기조 내에서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도 지식의 영역 안으로 포함시키는 일종의 방법들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 인간의 정신활동을 포함해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들 또는 세상이 움직여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다 의미를 알 수 없는 원자들의 운동이거나 또는 그것들 상호 간에 일어나는 화학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드러난 것이다. 그 안에는 의미나 목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옛날에 그 아인슈타인이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신은 있다. 신이 없으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 세상이 설명이 안 된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설명이 안 된다는 거는 결국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이렇게 운동하는 거에는 의미가 없으면 안 되고, 그죠? 목적이 없으면 안 되는 건데 자기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있어야만 그게 설명이 된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결국 인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모르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그 모르는 영역이 없어져 버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르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어떤 과학적인 그걸로는 설명할 수 없죠. 세상 살아가는데 아직도 종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렇죠? 뭐 점치는 무당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요한 이유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하는 게 아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은 아직도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항상 불완전한 영역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제목의 부분을 굉장히 잘 뽑은 것 같습니다. 과학적 지식은 생존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 세상은 세상 그대로 우리가 보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자연과학에만 적용되는 것 같지 않고요. 사실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상대할 때도 이런 관점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자체로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예. 제 프레임으로 예. 우리가 일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맞춰서 예. 해석하려고 하는데 또 틀릴 수 있지만.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그 대응 관계라고 하는 게 결국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바탕에 깔려 있는 건 이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 뭐 그게 물질적 이익이든 아니면 정신적 이익이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행정대와 관련된 것도 있겠는데 그 옛날에는 그죠? 예. 옛날에는 이게 사회 기술적인 뭐 그래야만 사람이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자연스러운 네. 그런 곳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항상 뭐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잠깐 멈춤? 쭉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생각만 하는 것보다도 잠깐 멈춤해서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나 또는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저 사람을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부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 방법이 그러니까 저의 마음은 제가 조금 노력을 하거나 시간을 걸어보던가 아니면 시간을 가져보던가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거는 되게 제가 뭔가를 좀 더 노력하면 조금 바꿀 수는 있고 조금은 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모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 사람이 저를 좋게 봐줬으면 하는 마음 노력을 해도 그 사람 마음 자체가 이미 그럴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으면 사실 가능할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궁금한 거 알 필요가 있을까? 물론 뭐 일을 할 때는 좀 알아야 될 수도 있지만 답이 안 나오는 걸 계속 질문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근데 우리 보통 질문할 때 무작정 질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과 뭔가 관련이 되어 있을 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일을 하다가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전혀 다른 반응이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그냥 그런 질문을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다는 게 힘이 뭐 사는데 영향을 주는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그냥 관계를 맺는 사람도 대부분 많거든, 그죠? 근데 뭔가를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나가 많이 부딪히거나 내가 뭔가 감정이 있어서 안 해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무시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도 상관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관심이 이게 뭔가 관계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거를 추가두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두 사람 날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진짜. 보통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부분을 좀 더 그렇죠.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랑 별로 좀 소원한 사람, 뭐 직장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이제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 사람 원래 저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 무시하거나 버리고. 그냥 이제 좀 이러는데 나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거나 이런 경우에 자꾸 생각하게 되고 막 그런 거 같아. 그렇긴 뭔가 한데 뭐 조금 내가 모르는 뭔가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자기 눈에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자꾸 눈이 가죠. 근데 뭔가 있어 그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더 쓰는 뭔가 자꾸 걸리는 거지.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상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로 그러니까 제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부분은 제 스스로 조절하는 가능하지만 남이 나에 대해서 그게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 사람 몫인 거지 맞아. 그 사람 몫인 부분이 거야. 아니거든요. 그 생각 그래서 그런 쪽은 사실은 그쪽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자꾸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더 많이 힘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자기 몫이 나요. 제가 느끼기에 저 사람이 계속 저한테 뭔가 태클을 하거나 막 계속 좀 그래. 그러면은 그냥 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그냥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그것만 딱 하고 좀 의무적으로 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좀 분별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 사람 이해시켜 보고 싶은 또 본능이 올라오고 근데 그 사람이랑 저랑 코드가 어느 정도 맞아서 그게 이렇게 흐름대로 가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다르면 이 사람을 이해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럴 필요도 없을 때가 있는데 근데 예전에는 좀 더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했다면 이제 어느 순간 그렇게까지 그 노력의 의미가 없구나 가능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 피곤해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생각은 자동으로 올라오는데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나이 들면서 점점 그렇게 돼요. 아기 때는 태어나서 오해를 풀려고 그러고 맞아. 네. 나이 들면 오해가 뭐 하고 싶은 거 해야 그거 생각하고 그 사람 몫이 그 사람 힘들면서 이렇게 해주자 하는데 좀 나를 편하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니까 신경 쓰이시기도 네, 아니요. 마주치고 자주 마주치고 그러면서 네. 피곤하지. 살아가는데 그렇게 영역을 빨리빨리 구분해낼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죠. 예,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실 애매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뭐 딱딱 그게 선이 그어지는 그런 게 아닌 거니까. 어쨌든 뭐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학적 지식은 생존에 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갔었는데 저는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게 뭐 사람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요. 각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존이라고 하는 그 점에 맞추어서 정보들이 자기한테 이렇게 파악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정보를 파악한다는 거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쇼펜하우어의 연쇄주의야말로 진화론의 기별을 철저하게 끌어낸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그것이 귀착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결말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러한 입장이 갖는 무시무시한 기별을 철저하게 끌어냈습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쇼펜하우어를 염세주의자라고 하죠. 그런 것과 연결시켜 보면 이 구절이 설명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고통이니까 그죠? 뭐 예, 그다음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생의 목적이 1차적으로 자기 보존에 있을 경우 인간 개개인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우리 인간은 길게 살아봤자 100년밖에 살지 못하니 이러한 노력은 필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함께 개체는 어떤 의미에서 개체 그 자체보다는 오래 존속하는 종족의 보존을 위해 이용당하다가 하늘하는 허망한 존재라는 비결에 이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진화론이 봉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염세주의적 비결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진화론과 많은 면에서 다르며 쇼펜하우어가 진화론을 수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의 철학과 진화론은 모든 생명체들이 단순히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만을 추구할 뿐이라고 보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며 쇼펜하우어 철학은 진화론이 귀착될 수밖에 없는 허무주의적이고 연쇄주의적인 비결을 철저하게 끌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진화론은 동물의 세계뿐 아니라 인식과 윤리 그리고 종교 등 인간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입각하여 인간 삶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론이야말로 과학적 토대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의기양양해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은 실은 사람들을 허무주의와 염세주의에 동착하게 할 뿐입니다. 진화론은 인간들의 삶이 단순히 자신과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갖 노고를 다하다가 죽어가는 것 외에 다른 아무런 의미도 목적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람들은 결국 허무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허무주의는 불가피하게 연쇄주의를 비결로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구절. 진화론이 주장하듯
이 세계가 아무런 의미나 목적도 없이 인간에게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온갖 노고를 강요하는 곳이라면 인간은 결코 이곳을 긍정적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외려 혐오스러운 것으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염세주의가 뭐 결국 이런 표현입니다. 삶 자체가 의미와 목적이 없으면 삶에 집착할 필요가 없죠. 매달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뭐 니체를 통해서 근대 과학이 갖고 있는 그 한 측면을 저는 굉장히 잘 포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은 쾌락에 자기를 맡기기도 하고요. 물질적인 소비에 자기를 맡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돈을 통한 일종의 권력을 뭐 만드는데 몰두하기도 하고, 결국 보면 소비나 쾌락이나 뭐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뭐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 내내 필요한 것들이었고, 근데 그 이전에는 그래도 의미와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대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관 안에만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런 의미와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추구할 목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롭게 만든 목적들이 이제 쾌락, 뭐 이런 것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유행가 가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우주의 먼지가 되어 흩어진다, 뭐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냥 한 줌의 그걸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녹아있는 생각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뭐 극단적으로 표현되면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하고 뭐 집을 살려고 뭐 다른 것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그런 쪽으로 뭐 살아봤자 지금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그거대로 살다가 그게 안 되면 그냥 뭐 끝내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극단적으로는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도 많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진화론에서 설명하듯이 생존 또는 종족 보존, 유전자의 보존과 살아남음, 그걸 위해서 산다는 것. 네. 이 책은 굉장히 그걸 정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반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이 책이 거의 처음 저는 이 책을 읽을 때도 굉장히 암울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뭐야 도대체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렇습니다.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합니다. 우리 니체 선생님께서 좀 볼까요? 다시 돌아가 봅시다. 85페이지. 예술을 통해 삶은 충만해집니다. 과연 우리 인간을 규정하는 근본적인 충동은 진화론이나 쇼펜하우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 보존과 종족 보존의 충동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 그 이전에 과연 근대 과학은 인간과 세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인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근대 과학이 제시하는 것은 세계 자체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니체에 따르면 근대 과학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은 세계의 실상에 대한 진지한 인식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전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근대 과학이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관점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 구절은 혹시 이해가 됩니까? 이런 의미에서 그는 근대 과학이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관점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근대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리적 자연을 파악하는 것, 그것에 초점을. 그러니까 물리적 자연 자체가 파악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해야만 인간이 삶을 좀 더 풍요롭게 또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누릴 수 있고 생산력을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이렇게 정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을 바라보고 이런 어떤 그 시각 자체에 일단 인간의 의지가 기본적으로 그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좀 더 계속. 예를 들어 근대의학은 어떤 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인간의 어떤 병을 치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속성과 특정 병의 치유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드러냅니다. 다시 말해 과학은 사물들 사이의 외적인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사물들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예. 니체는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활동은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작용 또는 생존이나 종족 보존의 욕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강화하고 고양시키는 욕망에 따라 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거 이제 그 고양시키는 욕망이라고 하면 그 니체의 표현대로 하면 의지입니다. 이 사람들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고 니체도 그렇고 욕망하고 의지는 같은 표현입니다. 네. 계속 좀. 살아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을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힘의 의지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납니다. 인간이 목표하는 것은 단순한 연맹이나 종족 보존이 아니라 자신을 고양시키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예. 인간이 목표하는 것이 단순히 생존이나 종족 보존이라면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 발부둥치다가 죽어가는 인생 앞에서 허물을 느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그죠? 이것도 맞는 말. 그러나 인간은 힘의 의지가 가장 첨예하게 구현된 존재이기에 자신의 삶이 단순한 물리화학적인 작용에 불과하다거나 생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오래 연명하는 것이 아니라 짧게 살더라도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니체는 인간의 삶에 이렇게 충만함을 부여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봅니다. 예. 예술은 세계를 단순히 물리화학적인 작용이나 생존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발부둥치는 삭막한 곳이 아닌 아름답고 충만한 곳으로 보여줍니다. 세계와 우리의 삶이 살만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삶은 정당화된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말합니다. 예술을 통해서만 삶은 정당화된다. 그 예술이라는 표현을 뭐 사용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은 그냥 뭐 그림 예쁘게 그림 그리고 뭐 듣기 좋은 음악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본질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그 부분을 읽고 표시를 할까? 이게 아닌데. 일단 요 설명을 좀 하고 요 이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죠? 예술이란 건 뭐냐 하면요.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삶을 바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목적, 의미 이런 거 없잖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세계관은 깨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적과 의미를 찾습니다. 근데 없어요. 뭘 목적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안에서 목적을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목적과 의미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게 니체의 그 생각의 주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 과정이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용어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삶을 충만하게 하는 나의 창조적 활동이 바로 예술입니다. 창조적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조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있는 거를 더 확장시키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는 표현은 제가 집어넣은 건데,
뭐 인간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그냥 각 개인입니다. 개인이 그 초점이 돼야 됩니다. 인간 전체가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그건 뭐 내가 그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따라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나의 그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활동이니까 창조적 활동이 바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만들어가는 활동이 창조적 활동입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요. 목적도 만들고 의미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허무에서 벗어나는, 허무라고 하는 거는 목적과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예술이 추구하는 거는 아름다움입니다. 일단 아름다움이란 용어들이 굉장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이 힘든 게 아름답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아름다움을 그리는 거 각각 다를 거예요, 아마. 뭐 합쳐놓으면 좀 비슷한 게 이렇게 모여져서 보통 사람들은 아름다움 하면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니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조금 굉장히 그 본질적인 부분인데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사물에게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깥의 생물 또는 어떤 대상들이라고 하는 건 지가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는 그대로 그냥 있는 겁니다. 장미, 뭐 인간이 개량해서 키운 원래 장미는 그냥 때 되면 가서 꽃을 피우는 거고요. 그다음 뭐 별들은 그냥 지가 아름다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반짝반짝 빛나는 겁니다. 그죠?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거는 그 대상에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내가 아름다움이다라고 하고 그 대상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그 부여하는 방식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 표현을 뭐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힘이 고양되는 어떤 상태, 그게 이제 도취의 상태라고 합니다. 뭐 마약을 먹어도 도취가 된다 그러니까 술을 먹어도 도취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게 아니고 뭐 일단 니체가 이야기하는 거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생겨나는 자기의 어떤 그 고양감, 충만함,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충만함의 상태에서 내가 사물에게 베풀고 사물들에게 나에게서 가져가도록 강요하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어떤 것이 있을 경우에 내가 그걸 보고 그거 자체는 아름다움 이런 게 없습니다. 내가 거기에 아름다움을 부여를 하는 거고요. 그 대상으로 하여금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걸 저것이 가져가도록 하는 아주 적극적인 행위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1장에서 챕터 1에서 본 표현입니다. 아름다움이란 자신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세계에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 말입니다. 세계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그 대상 각각에게도 아름다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술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가 충만함을 느끼고 내가 그 힘을 느낄 경우에 그 힘과 충만함을 세상에 투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충만함과 그 힘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아름다운 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참 아름다우십니다. 맞습니다. 아니,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맨날 그 병에 시달려서 병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걸 극복하지 못한 상태의 마음 상태가 된 사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내만 왜 이래?
다니는데 예. 다른 사람은 일곱 그렇게 되면, 예. 일곱 번 하던.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 뒷부분에 굉장히 잘 이야기를 해놓고 이것도 좀 읽어보십시다. 구수님이 그 뒤에 좀 읽어보십시오. 그런데라고. 이렇게 세계를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보려면 우리 역시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안 어? 돼? 어? 토베이베이 소리여서 안 돼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그런데 또 이거 잘라주세요. 다시. 그러니까 저도 목이 많이 아파서 오늘은 이쁜 소리가 좀 안 나. 네, 이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를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보려면 우리 역시 건강한 생명력으로 충만해 있어야 합니다. 미술가는 이렇게 건강한 생명력이 충실한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서 자신에게 아름답고 충만하게 드러난 세계를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표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 니체는 예술가가 건강한 힘으로 충실해 있는 상태를 도취라고 일컫습니다. 예술가가 예술적인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릿속에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도취라는 고향감으로 충만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 니체는 그의 처녀작인 비극의 탄생에서 예술을 낳을 수 있는 충동을 가상의 충동과 도취의 충동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가상의 충동이란 아름다운 가상을 만들어내고 싶어하는 충동으로 건축, 미술, 조각과 같은 조형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충동입니다. 이러한 조형 예술을 니체는 아폴론적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폴론은 잘 아시다시피 태양신으로서 지혜와 절도와 균형을 상징합니다. 예. 이에 반해 도취의 충동이란 도취에 빠져 대체 의식을 상실하고 모든 것들과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충동인데 예. 합의의 충동. 예. 이러한 충동은 춤과 음악 같은 비조형 예술을 가능하게 합니다. 니체는 비조형 예술을 디오니소스적 예술이라고 부릅니다. 포도주를 만든 신인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요. 예. 그런데 후기에 들어서 쓰인 우상의 황혼에서 예. 니체는 도취가 모든 예술을 가능하게 하는 충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이때 니체는 우리의 모든 신체 기관의 흥분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를 도취라는 말로 가리켰습니다. 그는 이러한 흥분의 고조는 여러 계기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오래되었고 근원적인 형태의 도취라고 니체가 여기는 것은 성적 흥분과 같은 도취입니다. 예. 도취는 경기에서 승리하고 싶은 욕망과 경기에 임했을 때의 강렬한 흥분 상태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축제, 용감한 행위, 승리, 모든 극단적인 의도, 잔인한 행위, 파괴, 동처럼 일정한 기상학적인 영향 또는 마약, 벅차고 부풀어 오른 의지에서도 도취는 생길 수 있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도취에서 본질적인 것을 힘 내지 생명력의 상승과 충만의 느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술은 이러한 느낌에서 비롯되는 한편 예술을 경험하는 자들은 그러한 느낌 속으로 끌어들입니다. 이런 느낌에 빠질 때 우리는 사물들을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예. 니체는 이러한 상태를 두고 우리가 사물들에게 우리에게서 가져가도록 강요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생명력이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사물들을 아름답게 보는 식으로 그것들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예술가가 사물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방식은 흔히 이상화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상화는 사물에서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것을 빼내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니체는 이상화의 본질이 주요한 특징들을 크게 드러내 강조하고 그럼으로써 다른 특징들은 사라져 버리게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물의 훌륭하고 멋있는 측면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그것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히말라야 산에는 자그마한 돌멩이들이 무수히 많지만 화가가 그 산을 그릴 때는 그러한 돌멩이들을 모두 사상하면서 히말라야 산의 숭고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처럼 말이지. 이게 예술가의 작품 활동 자체도 이렇게 여기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죠. 뭐 이렇게 장미를 그린다고 하면 그 장미를 똑같이 옮기는 게 예술이 아닌 거고, 내가 장미에게 부여한 특징,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내가 장미에게서 지워버릴 걸 지워버리고 포착한 것만 담아내서 이렇게 담는 행위, 그런 걸 예술이라고 하는 걸로 예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예술이란 표현이 하도 다른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술이 진짜 예술인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그 다음 그래 안돼. 이 부분은 그냥 뭐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그 도치라는 표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표현대로 하면 고향감과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 마음에서. 그게 도치입니다. 그 고향감과 충만함을 느끼는 상태는 뭐 여러 가지 그거에서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를 밖으로 드러내려고 표현하는 게 예술가의 활동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고 또는 내가 행동으로 보이고 뭐 이런 것들, 그게 예술인 거죠. 그 활동들이. 그 충동을 밖으로 드러내어서 표현하려고 하는 게 예술이고요. 뭐 앞에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충동이라고 하는 충동, 다른 말로 하면 의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의지입니다. 의지. 그 두 개로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가상의 충동, 도치의 충동. 근데 나중에 이제 본질적으로 이 충동은 다 도치의 충동으로 그냥 통일이 되는 형태로 갑니다. 결국 뭐 조각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충동 또는 도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아폴론적인 어떤 그 충동, 가상에서 의한 충동은 아폴론적인 예술, 우리 그 조각이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대미 또는 균형미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어서 아폴론은 뭐 균형, 뭐 이런 걸 그 상징으로 갖고 있는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치의 충동, 원래 두 개로 나누었을 때 이 도치의 충동은,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 예술,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지는 것, 여기 상실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 뭐 춤을 출 때 전체와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 또는 술 마시고 뭐 막 이렇게 떠들고 하면서 즐거워할 때 그 전체가 하나가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도치의 충동과 이어지는 디오니소스적 예술의 그 특징인 것 같습니다. 디오니소스는 뭐 술의 신으로 제일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파괴, 혼돈,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파괴, 혼동, 이런 것들은 질서는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 구획되어 있는 거는 개별자들의 그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파괴는 그냥 뭐 때려 부순다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구획되어 있는 것들 또는 질서 지워진 것들을 없애버리는 것. 그래서 파괴와 혼돈이라고 하는 상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오니소스는 그런 걸 상징하는 신입니다. 뭐 음악은 각각의 악기가 내는 음들이 섞여서 일종의 뭐 다른 어떤 화합된 다른 걸 만들어내죠. 춤도 마찬가지고요.
그 손짓, 발짓, 뭐 한 사람이라도 손짓, 발짓, 뭐 몸짓 이런 것들이 개별적인 그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고, 그래서 구분이 없어짐. 뭐 어떻게 보면 그 아폴론적인 부분은 이성적인 부분이고요, 디오니소스적인 부분은 감성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 저 예술에서 이제 니체의 후기의 입장까지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그 포함시켜서 이야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감성이죠. 그러니까 도치가 예술의 가장 아래에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190페이지, 191페이지 뭐 인성을 예술로 만들어라. 이 부분은 결국은 그 예술가의 예술 활동만을 예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 자체가 그 목적과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언제나 자기에게서 고향감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삶 자체가 예술인 거죠. 자기가 만들어낸 새로운 영역들 또는 확장된 영역들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마치 이제 예술가들이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사물의 어떤 부분을 포착해내서 작품에 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삶을, 그와 같은 삶이 하나의 어떤 전체적으로 예술의 작품이 되는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 네. 해석이 너무 아름다운데요. 갑자기 삶이 예술이 됐네. 예. 너무 좋은데요? 너무 네. 좋은데요? 또 보면서 네. 진짜 되게 공감했어요. 이 부분도 살짝 한번 읽어봅시다. 시간이 좀 조금 될 것 같으니까요. 그렇죠? 여기도 좋은 말 많습니다. 인생을 예술로 만들어라. 예. 이것도 저는 그냥 순간순간의 삶, 발음 좀 삶을 예술로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이체는 인간이 그때마다의 힘의 상태에 따라 사물과 세계를 달리 보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약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빈약하고 추하게 보는 반면에 힘으로 충만한 건강한 인간은 사물과 세계를 풍요롭고 아름다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세계가 빈약하고 추하게 보일 때 우리는 세계 자체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명력이 저하되고 추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세계가 추하게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절감합니다. 제가 세상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말을 읽으면서 굉장히 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예. 교취 속에서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풍요롭게 느끼면서 모든 것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강하고 힘으로 넘쳐난다고 보게 됩니다. 이때의 사물들은 인간의 고양된 힘과 완전성을 반영하지요. 이렇게 인간이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 상태에서 사물들도 완전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예술입니다. 이 경우 인간은 사물을 보면서 기쁨을 느끼지만 사실 그 기쁨은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물을 완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신의 추일한 힘에 대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술에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즐기는 것은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입니다. 예, 이 말도 저는 굉장히 예술이라고 하는 게 완전한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라기보다는 완전해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 예,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세계와 사물을 아름답게 보면서 자신을 아름다움과 완전성의 척도로 정립합니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을 경탄하고 숭배하지만 이때 사실 그가 경탄하고 숭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세계 자체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을 때 사실 인간은 그 세계의 아름다움을 선사한 장본인이
자기 자신임에도 그것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세계 역시 힘으로 추일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것이고, 힘으로 충만한 자신을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보면서 사물도 그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에 대해 니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물에 자기 자신을 반영시키며 자신의 모습을 되비춰주는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여긴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오직 인간만이 아름답다라고, 이것이야말로 모든 미학의 제1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여 제2의 진리에 해당되는 것은 퇴락한 인간 이외에는 아무것도 추하지 않다라고 니체는 이야기합니다. 힘의 느낌, 힘의 의지, 용기, 긍지, 그것들은 추한 것의 출현과 함께 저하됩니다. 추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쇠약하게 만듭니다. 어렴풋하게라도 쾌락을 상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추한 것으로 봅니다. 소진, 힘듦, 늙음, 피로의 모든 징표, 병면이라든가 마비와 같은 모든 종류의 부자유, 특히 해체와 부패의 냄새, 색깔, 모양을 볼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그것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간이 혐오하는 것은 그러한 사물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전형의 쇠퇴입니다. 퇴락한 인간은 모든 것을 추하게 보지만 이렇게 보이는 세계와 사물은 인간을 역으로 다시 낙화시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즉 추해 보이는 것들은 인간에게 쇠퇴, 위험, 무기력을 상기시키기 때문에 인간은 그것들 앞에서 힘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니체는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기쁨과 분리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힘의 고향과 추일감으로부터 분리된 아름다움 그 자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니체는 예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 이외의 목적, 특히 도덕에 종속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예술이 전통 도덕에 예속되는 것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술이 아무런 목적을 갖지 않는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술이 삶의 위대한 자극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은 삶의 힘을 불어넣어주고 삶을 보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여긴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실래요? 예. 끝까지? 이거 목이 안 좋아요. 연휴 때 너무 힘들게 너무 힘들게 일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니체는 도취를 크게 아폴론적인 것과 디오니소스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아폴론적인 예술은 주로 시각에 호소하는 조형 예술이기 때문에 아폴론적 도취는 무엇보다도 눈을 도취시켜서 눈으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합니다. 이 점에서 니체는 화가, 조각가, 서사시인은 환상을 보는데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반해 디오니소스적 도취에서는 감정 체계 전체가 흥분되고 고조되고 그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표현 수단을 한꺼번에 분출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과 일체가 되면서 그것들을 표현하고 모방하며 변형합니다. 디오니소스적 인간은 모든 사물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리면서 그것과 하나가 되고 그것을 보다 높은 상태로 표현합니다. 흔히 비극에서 보듯이 예술은 삶 속의 가혹하고 끔찍한 것들도 표현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환멸과 그것으로부터의 도피를 가르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특히 쇼펜하우어는 비극 예술의 본질을 그런 데서 찾았지요. 그에 따르면 비극 예술의 본질은 사람들로 하여금 삶의 비참함을 깨닫게 함으로써 삶의
삶의 의지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경우 예술의 목적은 삶의 의지의 불꽃을 꺼뜨리고 삶을 혐오하게 만들며 삶에 대한 체념에 빠지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견해를 예술을 보는 염세주의자의 관점이며 사악한 시선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쇼펜하우어는 그리스 비극이 그리스인들이 염세주의에 빠져 있었음을 나타내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지만 니체는 오히려 그것은 그러한 염세주의를 결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을 삶에 보다 충실하게 만들고 모든 비극적인 현상에도 불구하고 삶을 긍정하게 만들 정도로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비극 예술을 포함한 모든 예술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니체는 비극적 예술가가 전달하고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상태는 가공할 것과 의문스러운 것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고귀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극은 강력한 적, 커다란 재난, 전율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의 용기와 침착함, 이렇게 승리함으로 충만한 상태를 표현한다고 전달합니다. 힘든가요? 네. 비극적인 영웅은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힘 때문에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찾아다니고 그런 것들에도 굴하지 않고 생을 흔쾌하게 긍정하는 자입니다. 비극은 이러한 인간에 대한 찬양이며 이러한 인간의 힘으로 충만한 상태 안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고난과 고통조차도 삶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니체는 자신의 천여작 비극의 탄생이 궁극적으로 비극의 정신으로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극은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의미의 염세주의에 그리스인들이 빠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염세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거부와 반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가장 낯설고 가혹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삶을 긍정하는 것, 자신의 무궁무진성의 기쁨을 느끼면서 삶의 최고의 전형, 비극의 영웅을 희생하는 것도 불사하는 삶의 의지, 이것이야말로 내가 디오니소스적이라고 불렀던 것이며 비극 시인의 심리학에 이르는 교랑으로서 인식한 것이다. 공포와 연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공포와 연민을 격렬하게 방출함으로써 그 위험한 정념으로부터 정화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해석했지만 공포와 연민을 초월하여 생생의 영원한 기쁨 자체로 존재하기 위해서 파괴에 대한 기쁨까지도 포함하는 기쁨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나는 일찍이 내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비극의 탄생은 모든 가치에 대해서 내가 최초로 시도한 재평가였다. 이와 함께 나는 나의 의지와 능력이 자라나는 토지 안에 다시 뿌리를 박는다. 니체는 종교 역시 과학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허구라고 여겼습니다. 과학은 우리에게 삶의 유용한 정보는 주지만 우리의 삶을 유의미하고 충분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일찍이 종교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와 방향을 주고 삶을 충분하게 만드는 허구를 제공했지만 니체는 종교가 오늘날 과학의 공격에 의해서 무력해졌다고 보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생이 몰락하지 않기 위해서 예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니체에 따르면 우리는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삶의 예술가는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예술가란 매 순간 도취하는 고양된 기분 속에서 삶과 세계를 아름답고 충만한 것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체는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예술가들 역시 진정한 예술가가 되려면 우선 삶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니체의 고민은 궁극적으로 과학에 의해 신이 살해된 이 세계에서 생은 어떻게 긍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생을 긍정할 수 있는 길은 궁극적으로 예술에서 발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이전에 우리 각자가 예술가적인 정신 상태로 삶을 사는 데서 찾습니다. 예. 아이고 긴 구절 읽는다고. 니체가 이야기하는 예술
뭐 이런 용어들이 그죠?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용어와는 좀 다르죠. 그리고 뭐 이야기가 어느 정도 뭐 맥락을 잘 쫓아가면서 수술하고 있어서 읽어보면 참 찬찬히 시간 날 때 저도 이제 틈틈이 이렇게 펼쳐갖고 몇 구절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읽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기도 하고요. 뭐 글 읽는다는 게 결국은 자기 삶을 반추해 보거나 또는 자기 삶과 대비시켜 보거나 이런 것과 병행되는 작업이라서 굉장히 뭐 괜찮은 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괜찮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휴, 오늘 굉장히 내용을 많이 본 거거든요. 조금 아직도 한 3권 정도 남았는데 다음 주제도 이게 그냥 허투루 넘길 주제가 아니고 굉장히 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만드는 주제입니다. 죽음. 예, 죽음. 8번째 질문입니다. 그죠? 죽음이 아니에요. 예? 죽는다는 것.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연습